여러분, 혹시 하나의 실수가 인생 최고의 기회로 바뀐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편견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값진 교훈이 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예요. 로마의 늦은 오후, 에터나 출판사. 42층 편집부에서 저는 붉은 와인을 홀짝이며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 문학 전문가로서 18년간 쌓아온 명성이 있었어요. 소피아, 내일 새로운 프로젝트 브리핑이 있어. 편집부장 지안 루카가 말했습니다. 또 어떤 지루한 번역 작업인가요?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회의실에서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동양문학부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자로 저를 지명했다고 했습니다. 왜 저예요? 저는 서구 문학 전문가인데요. 제가 항의했어요. 지안 루카가 답했습니다. 너만큼 까다로운 사람이 없거든. 동양 문학의 품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저는 내심 황당했습니다. 동양 문학이라니. 저에게는 그저 신비주의에 빠진 뻔한 이야기들로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승진과 연봉 인상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첫 번째 원고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소설이었어요. 제목을 보자마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번역된 제목이 빨간 우산 아래서였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번역가 마르코 킴과의 첫 미팅에서 저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한국어 제목은 완전히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한국어로는 그리운 비라는 뜻인데 이탈리아어로 직역하면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의역했어요. 그리운 비라니, 비가 어떻게 그리울 수 있어요? 제가 코웃음 쳤습니다. 마르코는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비가 추억과 연결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히 첫사랑과 관련된. 저는 듣다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감성적인 해석은 서구 독자들에게 통하지 않아요. 좀 더 직관적으로 번역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르코가 말한 그리운 비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비를 그리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한국어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답답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어로는 단순히 불편하다나 갑갑하다 정도로 번역되지만 한국어에서는 가슴이 막힌 듯한 특별한 감정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로마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어 강사 이 선생님은 저에게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어에는 눈치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설명하길 눈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분위기나 표정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는 것이래요. 이탈리아어로는 이런 개념을 한 단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어의 깊이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이라는 개념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특별한 감정이라고 했어요. 한 달 후, 저는 마르코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접근했어요. 한국어 원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글자들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워 보였어요. 마르코가 설명해준 또 다른 예시는 한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라고 했어요. 한국인들만이 가진 특별한 정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양 문학을 얕보았던 이유를 말이에요. 언어 자체가 이렇게 풍부한 감정을 담고 있는데 단순한 번역으로는 그 깊이를 전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그 주어 없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주어가 없는 문장이 어떻게 하나의 완성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충동적으로 한국어 학습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국어 기초 강의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이라는 글자가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제 책상에는 한국어 교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르첼라와의 두 번째 미팅에서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시도해봤어요. 마르첼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어는 왜 이렇게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냐고요. 예를 들어 맵다라는 단어만 해도 칼칼하다, 얼큰하다, 매콤하다 모두 다른 뜻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어로는 그냥 피칸테 하나잖아요. 마르첼라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과 상황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는 언어라고요. 칼칼하다는 목이 따가운 매운맛이고 얼큰하다는 국물이 맑으면서 매운맛이래요.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의 맛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니. 이탈리아 요리로 유명한 제 나라에서도 이런 섬세한 구분은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어 중급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한국의 호칭 문화였어요. 강사가 설명하길 한국에서는 나이와 관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언니, 오빠, 누나, 형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와 딸이 심하게 싸운 후 엄마가 딸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고 말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고요. 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에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단순한 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자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표현이래요. 서구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효라는 개념이 깊이 뿌리 박힌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말이라고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에 이렇게 깊은 관계와 감정이 담겨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문화 전체가 압축된 코드였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마르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로 인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역은 번역이 아니라 단순한 언어 치환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마르코는 제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어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어의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들을 이탈리아어로 옮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마르코가 답했습니다. 번역이 아니라 문화적 해석을 해야 해요. 독자들이 한국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다음 주, 저는 한국 작가와의 화상회의에서 더욱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소설 속 인물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인공이 할머니를 부르는 호칭만 해도 여러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모두 다른 관계와 친밀도를 나타내요. 작가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탈리아어로는 그냥 논나 하나로 끝나는데 한국어에는 이렇게 세분화된 표현들이 있다니요. 더 놀라운 건 각각의 호칭에 담긴 감정과 관계의 역사까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이탈리아어로는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가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번역하지 마세요. 설명하세요. 독자들이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번역은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한국 레스토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반가워하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맛있다만 말하는데 저희는 구수하다, 담백하다, 진하다, 깔끔하다 다 달라요. 아주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어는 미각의 언어였습니다. 하나의 맛을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다니요. 이탈리아 요리로 유명한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섬세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다는 말도 재미있어요. 뜨거운 국을 먹고도 시원하다고 하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뜨거운 걸 먹고 왜 시원하다고 해요? 속이 시원해지니까요.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물리적 감각과 심리적 감정이 하나의 단어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 의미를 이탈리아어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는 티만코 정도로 번역되지만 한국어에 보고 싶다에는 단순한 그리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온라인 한국어 포럼에서 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답해준 설명은 놀라웠습니다. 보고 싶다는 단순히 만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갈망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도 있었습니다. 그립다와 보고 싶다는 비슷하지만 다른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립다는 과거의 기억과 연결된 그리움이고 보고 싶다는 현재의 간절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어의 깊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했던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의 우아함도 한국어의 이런 감정적 섬세함 앞에서는 조금 거칠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어에는 나이와 관계에 따라 언어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복잡한 체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하려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해요. 나이, 직급, 친밀도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말해야 하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어에서는 투와 레이의 구분 정도만 있을 뿐인데 한국어는 훨씬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르코와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는 빨간 우산 아래서를 어떻게 번역할지 다시 논의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저희는 이 책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다시 써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어의 정서를 이탈리아 독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야 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완벽한 번역이라는 것이 애초에 잘못된 개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언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 민족의 영혼이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다른 그릇에 옮기려면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으며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한국 웹툰을 읽으려고 노력했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애썼습니다.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프랑스 문학 잡지나 독일 철학서를 읽었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어 사전과 문법책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어 학습 사이트가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보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요리사가 든든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이해하는데 10분이나 걸렸습니다. 단순히 배가 부르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까지 든든해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메모했습니다. 든든하다, 육체적 만족, 정신적 안정감. 이런 복합적 의미를 이탈리아어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적 맥락을 설명하면 이탈리아 독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문학을 번역할 때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닌 문화적 안내서를 만들면 어떨까요? 각 페이지마다 한국어의 특별한 표현들을 설명하고 그 뒤에 숨겨진 문화적 의미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본문 번역과 함께 사이드바에 문화적 해석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독자들이 한국어의 독특함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출판사에 이 혁신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지안루카와 다른 편집자들 앞에서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문학은 번역이 아니라 문화적 통역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독자들이 단순히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지안루카는 처음에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독자들이 그런 복잡한 설명을 좋아할까? 너무 학술적이 되는 건 아닐까?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워할 거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알고 싶어 해요.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그 때문이잖아요. 제가 준비한 샘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운 비라는 원제목을 추억 속의 빗소리로 번역하고 옆에 한국에서 비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첫사랑의 추억, 이별의 슬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까지 모든 것이 비 한 방울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편집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젊은 편집자 루치아는 아이디어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면 독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루치아가 말했습니다. 지안루카도 점점 설득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범 프로젝트로 해보자. 단편 몇 개로 먼저 테스트해보고. 저는 마르코와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작품은 한국의 젊은 작가가 쓴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대화가 줄을 이루는 작품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할머니가 손녀에게 건네는 잘했다라는 한마디였습니다. 한국어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격려, 위로, 사랑이 모두 섞인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번역하면서 각주를 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어른이 아이에게 건네는 잘했다는 서구의 브라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인정하고 실패해도 노력 자체를 인정하는 한국 특유의 격려 방식입니다. 또 다른 도전은 고마워와 감사해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 둘이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마워는 더 친근하고 일상적이고 감사해는 좀 더 격식 있고 진지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한국 문학의 진정한 매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저는 마침내 저만의 번역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문화적 이해를 통한 감정 번역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이탈리아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론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한 것이 한국어를 배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더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서구 문학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모든 문화가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탈리아 독자들이 제 새로운 접근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국 문학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드디어 제 첫 번째 실험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마음의 온도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작가가 쓴 단편집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번역한 작품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완성본을 보는 순간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는 일반적인 번역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어 특별함에 대한 서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한국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풍부한 언어인지, 하나의 단어에 얼마나 많은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친근하게 소개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인공 할머니가 손녀에게 건네는 괜찮다라는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한국어로는 단 3글자였지만 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이드바에 긴 해설을 달았습니다. 그 단어 속에 담긴 위로, 격려,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을 모두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반응이 조용했습니다. 독자들이 이런 형식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너무 복잡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독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열흘 후부터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서점 리뷰에 특별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한국 드라마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요. 이제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더 감동적인 리뷰를 남겼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를 읽으면서 울었다고요. 자신의 할머니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똑같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리뷰는 로마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가 쓴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번역서가 아니라 문화 간 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번역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리뷰를 읽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
이 성공에 힘입어 저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도전적인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중편 소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특유의 가족 관계와 집단 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효도라는 개념을 이탈리아어로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 우리 동네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는 공동체 의식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건 군대 문화와 관련된 표현들이었습니다. 선임, 후임, 기수 같은 개념들은 이탈리아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 현대사까지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개념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때로는 이탈리아 역사와 비교하기도 하고 현대 한국 사회의 특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 대학생은 리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읽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습니다. 제 번역서 덕분에 한국어 수강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했습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자들이 단순히 번역된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마음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두 번째 작품 그날의 기억이 출간된 지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탈리아 최대 문학 잡지인 레테라투라 콘템포라네아에서 특집 기사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한국 문학의 새로운 번역 방식에 대해 다루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인터뷰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자를 만났어요. 마르코 펠린이라는 베테랑 문화부 기자였는데 그는 번역가가 아닌 편집장이 직접 한국어를 배우게 된 특별한 계기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문학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한국어를 직접 배우면서 그 깊이와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설명해드렸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어는 특히 그 민족의 정서와 문화가 응축된 보물 같은 언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나의 단어에 수천 년의 역사와 감정이 담겨 있다고 설명해드렸어요. 기자는 제 번역 방식에 대해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왜 단순한 번역이 아닌 문화적 해석을 택했는지, 독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했어요. 저는 한국어의 정의라는 개념을 이탈리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보편적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죠. 표현 방식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느꼈다고 말이에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온라인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거든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었어요. 번역에 너무 많은 설명을 달면 작품의 순수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서구 독자들이 정말 그런 복잡한 문화적 배경까지 알고 싶어 할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고요. 이런 비판들을 보며 저는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다른 출판사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한국 문학을 제 방식으로 번역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하지만 저는 신중했어요. 아직 제 방법론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무렵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로마 대학교에서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업무를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열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강의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강의실이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거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참석했어요. 저는 한국어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사실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시작해서 한국어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했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는 어휘들,
관계를 중시하는 언어 구조까지 설명해드렸어요. 실제 번역 사례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시원하다는 단어 하나를 설명하는데 10분이 걸렸거든요.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의 시원함, 답답한 마음이 풀릴 때의 시원함, 시원한 바람이 불 때의 시원함이 모두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드렸어요. 청중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질문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탈리아어로는 왜 그런 세밀한 구분이 없는지, 한국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앞으로 더 많은 한국 문학이 번역될 예정인지 궁금해했어요. 한 언어학과 교수는 번역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해 주었어요.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닌 문화적 통역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라고 말해 주었거든요. 강의 후 한 학생이 다가와서 제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고요. 그날 저녁 저는 마르코와 함께 축배를 들었어요. 로마 시내의 작은 와인바에서 저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거든요. 마르코는 제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냐며 놀라워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는다고요. 1년 전만 해도 한국 문학을 대충 처리하려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어의 전도사가 되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는 걸요.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유럽 번역가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에서 들리는 한국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1년 전만 해도 그저 의미 없는 소음으로 들렸던 언어가 이제는 의미 있는 말들로 들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진정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어요. 지하철역에서 길을 찾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다가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건넨 말들이 제가 책에서만 배웠던 표현들이었어요. 어디 가려고 하니? 혼자 왔니? 조심해서 다녀라. 연속으로 쏟아지는 관심과 배려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책에서만 배웠던 한국어의 정서가 실제로는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나눈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처음이에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는 어눌하지만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워크숍에서 만난 한국 작가들은 저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첫 번째 강연에서 한 작가는 말했습니다. 한국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표현이고 미묘한 어조 변화도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제가 번역하면서 놓쳤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들이요. 둘째 날 오후, 저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차를 마시며 주인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쓰시는 표현들이 모두 시적이었습니다. 차가 깊다, 맛이 구수하다, 향이 그윽하다. 이런 표현들이 단순히 맛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깊이까지 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차 한 잔에도 마음이 들어가야 제맛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한국어에서 모든 행위에는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 단순한 물리적 행동이 아니라 정서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가정에 초대받았을 때였어요. 번역원에서 주선한 홈스테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시댁 어머니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하며 저는 정말로 한국어의 정을 느꼈어요. 많이 드세요. 부족하지 않아요? 고향 음식이 그리우시죠? 이런 말들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자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건네주시며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라고 하셨어요. 그 괜찮다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위로, 격려, 이해, 포용. 모든 것이 세 글자 안에 들어 있었어요. 셋째 날 저녁, 저는 한강공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강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처음 그리운 비라는 제목을 보고 짜증스러워했던 그때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비를 그리워하는지 말입니다. 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추억의 매개체였어요. 첫사랑의 설렘, 이별의 아픔, 새로운 시작의 희망까지 모든 것이 빗방울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젊은 커플이 비가 오기 시작하자 우산을 함께 쓰며 웃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운 비의 의미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빗속의 추억이 훗날 그리운 기억이 되는 것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궁궐 안을 걸으며 한국의 역사를 생각했어요. 수많은 외침과 아픔을 겪었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낸 민족. 그래서 한국어에는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있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물으셨어요. 한국이 어떠셨어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한국은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어요.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1년 전만 해도 동양 문화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요. 한국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문화적 사명이라는 것을.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제 한국어 사전과 한국 문화 관련 서적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벽면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한글로 쓴 명언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출판사에서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번역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지안누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편집장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학은 이제 틈새 시장이 아니라고요. 유럽 전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언어 속에 담긴 철학, 일상 속에 스며든 정서, 그리고 그것을 이탈리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했습니다. 마케팅 부서 팀장이 말했습니다. 소피아의 번역 방식이 이미 입증된 성과가 있다고요. 한국어 학습자 증가 통계도 놀랍다고 했습니다. 지안누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고 한국 문학 전담팀을 만들자고요. 제가 팀장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회사 차원의 사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젊은 편집자들 중에 이미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치아는 한국 드라마 마니아였고 마르코는 K-팝을 좋아했습니다. 신입 편집자 안드레아는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루치아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요. 소피아처럼 원문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위해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점심시간에 모여서 함께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되어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팀 프로젝트는 한국 현대소설 시리즈였습니다. 5권의 단편집을 동시에 번역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 가족, 우정, 성장, 그리고 희망. 가장 까다로웠던 작품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단편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에는 한국 특유의 효 문화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안드레아가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가족 중시 문화가 있지만 한국의 효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번역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문화적 배경까지 함께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저희는 수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의 한국 레스토랑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며 그 주에 번역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 한국어들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루치아가 말했습니다. 이 김치 정말 아삭아삭하다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맞다고요. 아삭아삭은 소리까지 표현하는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저희의 첫 번째 시리즈가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마음의 언어 마이너스 한국 현대소설 선집이었습니다. 각 권마다 한국어의 특별한 표현들을 소개하는 부록이 있었고 QR코드를 통해 한국어 발음까지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첫 주에 5,000부가 팔렸고 한 달 만에 10,000부를 돌파했습니다. 이탈리아 문학계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한국 대사관에서 감사 인사가 왔을 때였습니다. 제 번역서들이 이탈리아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유럽 번역가 협회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문화 간 소통 공로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고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운 비라는 한 제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제 편견을 깨트린 것이 바로 한국어의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냥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체념, 겸손, 그리고 때로는 깊은 애정까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끝이 없는 언어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마치 양파 같다고 할까요?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더 많은 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한국 소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어의 따뜻하다가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이탈리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언어의 벽을 허무는 것, 문화의 다리를 놓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 이것이 제가 찾은 인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다른 언어나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와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감동담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